신뢰도의 추정 방법 또는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자 간 신뢰도입니다. 조사자 간 신뢰도. 자, 조사자 간 신뢰도는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 합니다. 상호 관찰자 기법. 조사자 간이라고 했으니까 조사자가 여러 명이네요. 그렇죠? 조사자 여러 명입니다. 조사자 여러 명인 경우인데 조사자 각자의 신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도가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은 테스트를 하고 다시 리테스트를 해요. 따라서 똑같은 측정 도구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측정 도구로 똑같은 대상자에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대상자에게 실시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같이 하지 않고요. 시간 간격을 두고 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 시간 간격이 길어야 돼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 시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자에게 똑같은 측정도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개월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됩니다. 시간 소요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법이라고 나오죠. 대안법, 복수양식법, 평행양식법, 동형검사법. 자, 이 동형검사법이 힌트가 돼요. 동형, 그렇죠. 유사한 유형의 설문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두 번 측정하는 거죠. 두 번 측정해서 자, 서로 비슷하게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측정 도구를 똑같은 대상자에게 실시해서 유사하면 두 가지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유사하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요. 연구자가 만들어서 두 번 측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유사하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네 번째 반분법이 있습니다. 반분법은 힌트. 반반자에 나눌 분자를 쓰거든요. 문항을 반으로 나눕니다.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측정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 반으로 나눠서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 대안법과 복수양식법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 측정이 가능해요. 동시 측정.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이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이거는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서 동시에 하고 이거는 반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측정을 해서 유사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안법의 문제점은 뭘까요? 대안법의 문제점은 유사하게 만들기가 힘들고 반분법은 반으로 나눈 방법이 절반법, 그 다음에 전후절반법, 기후절반법, 짝수, 홀수, 홀수 이렇게 나누는 기후절반법, 그 다음에 전후절반법, 임의짝진 배치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1, 2, 3, 4, 5. 문항 내적 합치도. 문항 내적 합치도 이퀄 내적 일관성 방법. 자, 문항 내적 합치도나 내적 일관성 방법. 이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별표 치고요. 자, 크롬바 알파 계수라든지 쿠더 리차드슨 20, 쿠더 리차드슨 21 이것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항내적 합치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크롬바 알파 계수를 보든가 쿠더 리차드슨 20, 21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것을 꼭 알아놓으시고요. 크롬바 알파 계수는 0과 1 사이입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는 0과 1 사이인데 자, 0.7 이상 정도 되면 0.7 이상 정도 되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조사자 간 신뢰도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조사하는 사람마다 설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조사자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조사자가 같은 도구를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는 점수를 얻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부터 가로 즉 조사자 또는 평가자가 2명 여러 명이 있다면 이들 간의 평가 점수가 일치해야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로 닫고요. 자,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개념은 똑같은 이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똑같은 대상자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측정합니다. 그에 따른 점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데 이걸 안정성 계수라고 해요. 자, 여기 검사하고 재검사 이 두 가지가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 시간 간격을 뒀을 때. 그래서 안정성 계수라고 하고 이 안정성 계수는 상관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안정성 계수는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계입니다. 두 번의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때 반복 응답하는 과정에서 친숙도가 생길 수 있겠죠. 똑같은 설문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 간격 동안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시간이 1, 2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상황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환경이. 그로 인해서 응답자들의 성향이 변화돼서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도 때문에 높아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변화되면 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법인데요. 이 대안법은 이제 통형성 계수라고 그래요. 여기 통형성 계수. 자, 통형성 계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형검사법이니까 동형성 계수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 유사한 동그라미,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의 정량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동형성 계수의 밑줄. 자, 한계는 유사한 형태의 두 측정 도구를 만들기 어렵죠. 만약에 100문항이면 유사한 문항 100문항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유사한 형태로 만든 서로 다른 두 양식이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 연구자가 만든 거니까. 반분법. 측정도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서 거기 가로 묶어요.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반분법은 유사한 문항을 만들지 않고 그냥 싹둑 나누면 되는 거니까 구하기가 쉽고 검사 재검사법이나 대안법과 달리 한 번 측정으로 이 신뢰도를 구할 수 있지만 항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목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신뢰도 계수의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반분법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앞과 뒤를 나누는 전후절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홀수 짝수를 나누는 기후절반법이 있어요. 기수후수, 기후절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의짝진 배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짝을 짓고 짝을 지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임의짝진 배치법, 임의짝진 배치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지 이 방법을 쓰는지 이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방법 문항 내적 합치도 밑줄 쫙 긋고 별표 치라 했어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할 때 자, 그 다음에 가로. 자, 여기는 뭐냐면 크롬바 알파 계수가 적게 나왔잖아요. 0.7 이상이 안 나오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녀석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신뢰도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가 됩니다. 신뢰도를 제어하는 항목 문항을 찾아내요.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 높이는 방법이다. 거기까지 밑줄 쳤죠. 2번 반분법이 지닌 문제점이 단일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일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수 없다. 왜? 반분으로 나눴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반분법 신뢰도를 구한 다음 그 평균값의 동그라미, 그게 바로 크롬바 알파 계수가 됩니다. 그것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3번 별표, 현재 신뢰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크롬바 알파 계수라고도 합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은 신뢰도가 없는 거고 완벽한 신뢰도는 1입니다. 이 사이 값을 나타내며 대개 사이광 영역에서는 크롬바 알파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됐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학습 내적 일관성 신뢰도 들어갑니다. KR이 뭐라고요? 쿠더 리차드슨입니다. 쿠더 리차드슨 21, 호이트 신뢰도, 호이트라고 읽습니다. 호이트 신뢰도, 그 다음에 크롬바 알파 검사를 한번 실시하여 양분하지 않고 문항 간의 일치 정도를 추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1번 체킹. 자, 1번에서 뭐 제가 등이라고 했지만 호이트 신뢰도가 있어요. 호이트 신뢰도 계수도 봅니다. 호이트 신뢰도 계수도 내적 일관성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뭐라고요? 쿠더 리차드슨 20, 21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번 체킹. 2번은 쿠더 리차드슨 20와 21을 비교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항 점수가 0과 1이냐 아니면 그 2분 문항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4점이나 5점 척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달라요. 20 같은 경우는 2분 문항에 쓰는 겁니다. 뭐 0과 1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니요 이런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0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와 같이 1, 2, 3, 4, 5점 척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21을 쓴다 이렇게 해요. 읽겠습니다. 쿠더 리차드슨 20와 21은 쿠더와 리차드슨에 의해서 제한된 방법으로서 끊어요. 쿠더 리차드슨 20는 문항 점수가 0과 1일 때 사용합니다. 2분 문항이라 그래요. 끊어요. 쿠더 리차드슨 21은 문항 점수가 리커트 척도와 같이 5점 같을 때 5점 척도라고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검사 신뢰도 추정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여기 20 같은 경우는 2분 문항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분 문항에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는 뭐 5점 척도, 리커트식 5점 척도에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끝났네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죠?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의 수도 중요합니다.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집단의 동질성. 이 동질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질적일 때, 집단이 이질적일 때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져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집단이 이질적일 때 신뢰도 계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항 곤란도, 난이도 이런 거죠. 난이도 곤란도가 잘 조절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차 영향을 주겠죠. 문항 반응수 진위형이냐 선다형이냐 따라서, 선다형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 거, 진위형은 아니오거든요. 그것보다 선다형이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이도, 그 다음에 검사 시간, 검사 시행 후의 경과 시간, 응답자 속성의 변화, 검사 후 재검사까지의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시고 별표 앞에서 했던 것 똑같습니다. 검사의 길이 문항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항수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고요. 문항의 반응수는 진위형이냐 선다형이냐 따라서 선다형이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도 영향을 주고요. 개인차의 정도, 집단의 변산도, 집단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개인차의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문항의 변별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항의 변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의 이질성이 있을 때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한다 했어요. 신뢰도 계산 방법, 추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검사 후 두 번째 검사까지의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딱 묶어서 별표.
자, 밑에 보면 신뢰도 평가 및 적용이 있습니다. 신뢰도 평가 기준 안정성, 동등성 말씀드렸죠. 안정성 계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 결과가 안정된 값을 가진 건데 쓰세요.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동등성, 등가성이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측정도가 겉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동형성과 연관성 있는 쓰세요. 네, 동형검사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 높이는 재고, 높이는 방안은 뭡니까? 검사를 반복 측정했을 때 유사하게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이거죠. 하려면 첫 번째 측정 도구가 되는 항목을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되도록 명백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문지가 너무 어려워도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항이 애매모호하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측정 항목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측정 항목을 늘리는 게 좋다. 뭐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문항수 이런 것도 좀 늘리고 문항수라든지 검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도 좋고 측정 항목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자의 태도나 측정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일관성의 동그라미. 측정 대상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아예 측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신뢰도가 검증된 그렇죠. 가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로 닫고요.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신뢰도의 영향 요인입니다. 신뢰도의 영향 요인. 신뢰도의 영향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뢰도 영향 요인. 자, 검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했어요. 검사 방법. 측정 방법이라 할게요.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하고 재검사할 때의 어떤 절차. 검사와 재검사의 절차. 그 다음에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어떤 상황적인 변화. 검사와 재검사 사이의 상황적인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문항의 난이도도 영향을 주고요. 문항의 변별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변별도, 난이도 변별도 높으면 좋고요. 난이도 적절하면은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단의 이질성이 나오는 거예요. 집단의 동질성, 동질 또는 이질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동질적이보다 이질성이 바로 이제 변별도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일수록 신뢰도 계수가 높아진다라고 해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질성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 문항 변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항 변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는 그룹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능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질성이잖아요. 그 이질성일 때 문항의 변별도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질성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문항수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차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개인차가 많으면 이질적이죠. 맞죠? 네, 개인차가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개인차가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영향 요인에서 선다형, 진이형, 선다형이 있었잖아요. 진이형이냐, 그 다음에 선다형이냐. 선다형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뭐 시간 간격 이런 것도 있었죠. 시간 간격. 그다음 이게 문항의 반응수입니다. 이게 문항 반응수라고 해요. 진이형은 두 개잖아요. 반응이. 근데 선다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 간격도 중요해요. 시간 간격. 재검사까지의 시간 간격. 재검사까지의 시간 간격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신뢰도 영향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절 타당도 들어갑니다. 타당도는 우리가 개념을 봤고요. 여기에서 타당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타당도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타당도는 유형.
자, 타당도의 개념을 앞에서 잡아드렸으니까 타당도 유형 들어가면 첫 번째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가 있고 두 번째는 준거 타당도가 있습니다. 기준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준거 타당도로 아시면 됩니다. 구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는데 구인 타당도로 아시면 됩니다. 자, 내용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타당도는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설문 도구가 측정 도구인데요. 설문 도구 내용이라고 써야 돼요. 설문 도구 내용이 연구 목적에 정확하냐, 연구 목적에 합당하냐, 이걸 보는 것이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러면 설문 도구 내용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냐 합당하냐를 보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계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뢰도 계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CF 안면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안면 타당도. 자,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일반인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자, 준거 타당도가 있습니다. 준거 타당도는 공인 타당도가 있고 번호 매길까요? 1번 공인 타당도가 있습니다. 자, 공인 타당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준거 기준을 공인된 것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인된 도구와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한 도구, 그냥 개발한 도구로 할게요. 공인된 도구와 개발한 도구의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타당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타당도, 공인된 것은 기존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존에 있는 것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를 보는 게 있어요. 애연타당도가 있어요. 애연타당도, 예측타당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개발한 도구가 있어요. 개발한 도구가 있고, 자, 이제 미래로 갑니다. 미래가 나와요. 자, 미래로 가서, 자, 미래의 도구가 있어요. 미래의 도구가 있어요. 미래의 어떤 도구가 있는데 이것과 보는 거죠. 개발한 도구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왔어. 결과가 나왔는데 미래의 어떤 상황과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애연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이 적성검사거든요. 그러면 새로 개발한 게 뭐냐면 적성검사예요.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그 적성에 맞도록 배치했어요. 이제 자, 배치했어요. 먼저 검사를 했죠. 나중에 배치한 거예요. 자, 배치해서 미래 보니까 직무 수행을 잘하더라. 그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거죠. 쉽게 말하면. 따라서 이 녀석은 정말 잘 개발된 도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애연타당도입니다. 자, 구인타당도가 있습니다. 구인타당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구인타당도 세 가지는 첫 번째 요인타당도가 있다. 자, 요인타당도는 요인을 보는 거예요. 요인. 그러니까 어떤 그 개념을 볼 때 이게 이제 개념 타당도거든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개념적인 요인들을 묶는 거죠. 개념적 요인들을 한데 묶는 겁니다. 자, 한데 묶어서 우리가 보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요인 분석이에요. 통계 방법 중에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같은 개념적인 요인끼리 묶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다. 집중 타당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렴 타당도 같은 경우는 같은 개념을 측정합니다. 자, 같은 개념을 측정을 하고 측정했을 때, 자, 같은 개념을 측정했으니까 유사하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네, 상관관계가 높아야 돼요. 상관관계가 높다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자, 우리가 뭐 지능을 본다. 그러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능이라는 개념이요.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는 필기, 하나는 지필, 하나는 구두로 봤어요. 그러면은 지능이라는 녀석을 봤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와야 되죠. 상관관계가 높아야 수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판별 타당도, 차별 타당도와 동의어인데요. 판별 타당도는 느낌 왔어요? 이건 다른 개념 보는 거예요.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거죠. 다른 개념을 측정합니다. 다른 개념 측정 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개념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 돼, 이것은. 상관관계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 판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판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판별 타당도가 높다. 자, 우리가 이제 지능을 봤잖아요. 근데 지능은 지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쪽은 뭐냐? 감성 지수예요. 이건 지적인 거고 이건 감성적인 부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지필로 해봤어요. 그럼 다르게 나와야죠. 지능하고 감성이 다르니까. 달랐을 때 우리가 판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보는 방법은 그 뒤에 보면은 뭐 중다 특성, 중다 방법이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특성, 다방법이라고 나와요. 다특성, 다방법. 중다 특성, 중다 방법이라고도 해요. 다특성, 다방법 행렬표. 다특성, 다방법 행렬표. 자, 이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행렬표로 검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방법의 행렬표가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같은 것끼리 묶이기도 하고 다른 것끼리 벌어지기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령과 판별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인 타당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요인 분석법. 요인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